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씨가 정말 고운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어린 시절 저희 집안은 꽤 돈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그 비싼 사립초등학교를 나왔으니 잘 사는 편에 속해 있었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5명의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집안이셨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돈이 많으셔서 어머니는 유복하게 자라셨어요. 할아버지가 큰 한정식 식당을 하셨거든요. 건물도 한 채 갖고 계셨고요.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단칸방에서 4명이 따닥따닥 붙어 자서 다리 뻗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여셨고 그 식당이 잘 돼서 점점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등학생 될 무렵에 커다란 식당을 열게 되셨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건물까지 사게 되셨답니다. 이처럼 할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영아, 항상 겸손해야 한다. 돈이 다가 아니야. 직업에 귀천 없고 돈 앞에는 장사 없는 거야. 욕심은 버리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해.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돈이 많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진실성이 없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좋은 집에서 좋은 물건 쓰고 좋은 학교 다니고 있으니 인성이 바르지 않게 자랄까봐 노파심에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제가 아버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납품하는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냈대요. 신혼 초 어머니랑 다툰 적이 있었는데 집안 빼면 볼 것도 없는 게? 라는 말도 했답니다. 기가 차죠, 정말. 제 기억에 아버지는 맨날 투덜투덜대기 바빴습니다. 내가 회사를 꼭 다녀야 해? 그냥 장인어른 밑에서 일 배우면서 물려받으면 안 돼? 당신 요리 해본 적이 있기나 해?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당신이 정해? 야, 처가가 이만큼 버는데 사위가 고작 월급쟁이인 게 말이 되냐?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월급쟁이가 뭐 어때서? 그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수두룩해. 그리고 까놓고 말하면 당신 벌어오는 것보다 더 쓰잖아. 이번에 또 골프채 샀더라? 나는 돈 좀 쓰면 안 되냐? 나 이번에 여름옷도 싹 새로 사야 해. 입을 게 하나도 없어. 허구한 날 회사 다니기 싫다. 일하기 싫다. 여행이나 가고 싶다. 골프 치고 싶다 등등 투덜대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흥청망청 썼었죠.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월급의 반은 되는 돈을 한 끼에 써버린 적도 있었고 옷이며 신발을 죄다 비싼 것들로 치장을 했었죠. 애초에 어머니랑 결혼한 목적이 그거였을 겁니다. 돈 좀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꼴을 가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돈도 다 뺏어보고 가게 물려줄 생각 없다 겁도 주셨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만 깨갱할 뿐 그 망나니 같은 기질이 어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좌절에 빠뜨린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름만 들어도 살이 떨리는 IMF였습니다. 그 재앙에 저희 할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어음으로 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도가 나 있고 실업자가 되어 있었고요. 다들 피해자였던 거죠.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건물만은 지키자 하셨지만 그때 건물에 빚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임차인들이 세를 몇 달씩 못 내는 상황이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몰래 모아둔 돈이 몇 푼 있을 거라곤 집안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도 빚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월급 버는 거 혼자 다 쓰고 모자르면 어머니한테까지 받아가서 쓰던 사람인데 빚까지 있으면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한 짓을 아버지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쌓인 빚이 꽤 컸습니다. 게다가 3금융권, 소위 사채였고 이자도 똑바로 못 내고 있었고요. 결국 할아버지는 건물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건물을 사겠어요? 밥 한 끼 안 사먹는 그 상황에 아무리 헐값이라고 한들 건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채업자들의 방문이 3번쯤 이어졌을 무렵 저희는 마지막 남은 집까지 헐값에 팔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값에 반토막 난 집은 어떻게든 팔리더군요. 저희는 방 2개짜리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 가게 되었고 저는 학교도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질 무렵에 할아버지의 건물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가 진 사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전화기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혹시나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이 있나, 돈 빌려준 사람 중 갚을 사람이 있나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건 할머니가 계시건 맨날 욕을 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입 안 다물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집 이 정도로 망하진 않았어. 어떻게 사채를 써?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입 다물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해버린 상황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일하시는 아파트에 자리가 났다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돈은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셨고 어머니는 야쿠르트를 팔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소박하고 검소하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만 빼고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고에 당하셨습니다.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뇌를 크게 다치셨고 2달간의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6살이 되던 해의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난소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조용히 우시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예? 사람답게 좀 살면 안 됩니까? 그게 그리 꼴보기가 싫으셨습니까? 저희 딸은 좀 냅두시죠. 이 여린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리도 괴롭힙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허공을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그 외침이 너무 슬퍼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욕을 했습니다. 또 투덜거리면서 욕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옷 몇 개와 할머니 옷장 깊숙이에 숨겨져 있던 저희 집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온 그 사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가 싫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자식을, 아내를, 장모를 생각했으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말종입니다. 아니,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 할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셋만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셨습니다.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통제만을 드시면서 남은 인생이 조금 덜 아프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때부터 할머니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하시기 전에 미식일을 하셨다더라고요. 아는 분, 또 아는 분,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미식일을 다시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학교나 다닐 때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제가 고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 집안 살림이라도 도와야 하나?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좋으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편안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대영이 왔어? 응, 엄마. 잘 있었어? 밥은 먹었어? 아, 많이 아파? 우리 대영이 얼굴 보니까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대영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 안 되어도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지? 또 그 소리. 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거의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니 제게 그 말을 계속 하셨던 거였겠죠. 어머니는 의사의 말보다 조금 더 길게 6개월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전 재산을 털어갔던 바람에 부족한 생활비와 진료비 등을 메꾸려 할머니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죠. 몇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남들은 몇억 빚이 있다, 몇십억 빚이 있다 하니 상대적으로 저희의 빚이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몇천만 원은 몇억, 몇십억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고만 있는 게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도 제겐 호사라고 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샤브샤브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매일 먹는 늦은 점심도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참 짜다 싶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땐 고등학생인 저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보니깐 월급을 정말 적게 받은 거였더라고요. 1년 내내 인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직급을 내세우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살 여름까지 샤브샤브 가게에서 일하다가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렸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겠네요. 그때 또래 애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족발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은 꽤 벌었지만 바쁘기도 엄청 바쁘고 위험했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일 한 6개월쯤 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월급의 반을 오토바이 수리비로 내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신 말이요. 이렇게 가난한데 그래도 욕심은 사치일까요, 엄마? 대답 없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을 했던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복지도 좋고 맛있는 햄버거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준다길래 야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고 저녁 먹을 때쯤 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침밥인 저녁밥을 먹고 출근하기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영아, 너 학교는 안 나와도 검정고시인가 그건 봐야 하지 않겠냐?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안 나오는 놈이 어딨어. 그럼 사람 대우 못 받는 거요. 할미가 문제집 사줄 테니까 시험 봐라. 응? 네, 할머니.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하는데 고등학교도 안 가냐고. 그러고 야단치는 어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짬짬이 공부를 한 결과 성인 되기 전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래도 제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야간 알바생이라는 거요.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어느새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빚이 1,000만 원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의 가족인 할머니가 다치게 되십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 추운 겨울날 언덕에 있는 공장까지 오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눈이 많이 오던 날 발을 헛디디셔서 언덕에서 구르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뒤이어 출근하던 같은 공장 아주머니가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주셨죠.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휠체어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하신 지 한 달 뒤부터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형애비야. 너 정신 안 차리냐? 또 술 처먹고 들어왔냐? 그놈의 회식은 뭐 맨날 있다냐?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말 좀 들어라. 말 좀. 할머니?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가게 나가야 하는데 몸뚱이가 이래서. 아, 여보. 이 양반이 벌써 가게에 나갔나?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언덕에서 굴렀던 사고 때문인가 했는데 치매는 대부분 원인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곧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한 상황이 제게 닥친 겁니다. 할머니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입술은 아주 새빨갛게, 눈썹은 아주 진하게, 아주 과하게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우리 대영이 학교 가니? 네? 학교라니요, 할머니.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우리 대영이 방학이지. 할미 가게에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우리 대영이 집에서 엄마랑 놀고 있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뭔 일이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온 벽에 낙서를 해놓으신 적도 있었고, 냄비며 후라이팬을 다 태우신 적도 있었고, 할머니가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며 저한테 누구냐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 없는 사이에 외출을 하셔서 할머니를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죠. 하는 수 없이 일하는 날을 줄였습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치매 걸린 할머니 돌보며 일주일에 3일 야간에 알바를 했습니다. 병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생활비에 병원비에 제 알바비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야 어떻게 돼도 좋으니 할머니가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할머니는 치매 판정 받으시고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깨지 않으시더군요. 아주 편안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갚지 못하신 700만 원, 그리고 제가 빌린 2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수도비, 가스비, 전기세를 내야 했고 매달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 식비도 어느 정도 있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쓰며 빌린 돈과 그 이자까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너무 벅차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20대에 많이 한다는 택배 상하차도 여러 번 해보고 다시 오토바이 배달도 해보고 막노동도 나갔습니다. 돈 좀 많이 주고 힘든 일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빚과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아마 빚을 다 갚는 날이 온다면 뛸 듯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군요. 헛헛했습니다. 싱숭생숭했습니다. 분명 마음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 건 맞는데 그 동시에 마음이 저렸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 일 저 일 해보면서 방황하다가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쯤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었는데 저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할머니까지 그렇게 되시고 나서는 사람한테 정붙이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택배 일을 하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묵묵히 경기도의 한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 정말 다양한 거주 환경,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배달을 다녔던 곳은 일반 주택가였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대부분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껴 있었고요.
한 아주머니는 제가 일을 막 시작하려는 오전 중에 꼭 저를 찾아오십니다. 택배를 내놓으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사는 집은 제가 다니는 코스에서도 마지막쯤이라 택배차 저 뒤에 택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따 오후 중에 최대한 빨리 들리겠다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택배 받아서 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요. 대부분은 책이나 장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집은 물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집이 있습니다. 꼭 그런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이나 5층이더라고요. 그분들 잘못은 아니지만 많이 힘이 들기는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어찌나 하는지 매일같이 택배가 10개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품이나 교환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택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마주하지는 않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가끔 상상을 합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물을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이구나. 이런 상상들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배송 문자를 보내면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문 앞에 간식 같은 걸 두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친절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에 음식이 많이 배송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티로폼 박스에 배달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가게에서 보내는 게 아닌 일반인이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음식을 사면 스티로폼 박스에 꼼꼼하게 배송되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택배는 스티로폼 박스에 뜯은 흔적이 보이기도 했고 여러 겹의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가끔 일반 박스로도 배송이 되곤 했는데 그때도 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기는 마찬가지였고요. 배송이 많을 때는 2, 3일에 한 번꼴로 그 집에 택배가 갔고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그 집에 배달을 갔었습니다. 양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무거웠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현관 앞에 두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 집은 제가 다니는 코스 중에서도 빠르게 배달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쯤에 그 집을 다시 지났는데 아직도 택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혹시 집주인이 퇴근을 늦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저 안에 음식이 다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택배인데요. 아, 네. 그 택배가 왔는데 집 앞에 그냥 둬도 될까요? 아, 제가 나갈게요. 잠시 뒤 안쪽에서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보인 집에 담 너머로 솟은 마당에 있는 나무도 한참 되어 보여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사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젊은 여자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문자 드렸는데도 늦은 밤까지 밖에 꺼내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퇴근을 늦게 하시나 아니 문자를 못 받으셨나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아, 보내시는 분이 가끔 번호를 잘못 적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집에서 일해서 주로 집에 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택배 문 앞에 놔주시고 방금 연락 주신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계단에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엄청 무겁던데. 아, 네. 혼자 해볼게요. 제가 계단 위까지만 올려다 드릴게요. 네? 아유, 그럼 너무 죄송한데. 빌라 5, 6층도 오르내리는데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대문 계단 위 현관 앞까지 택배를 올려주자 여자는 잠깐 기다려보라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 병에 든 작은 오렌지 주스를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괜찮은데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굉장히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여자가 부탁한 대로 택배가 도착하면 여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택배 보내고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기도 해서 보통 택배 박스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보내는 사람이 번호를 가끔 잘못 적는다고 하길래 제가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두었거든요. 원래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택배 받는 여자분이 부탁하기도 했고 정말 그 여자분 번호랑
택배 박스에 있는 번호랑 다르게 적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쩔 땐 번호 중 하나가 다르게 적힌 적도 있었고, 어쩔 때는 아예 다른 사람 번호로 적힌 적도 있었고요. 택배 보내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택배를 많이 보내서 헷갈리나 보다 하고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 여자분이 택배를 가지러 나오면 저는 손수 현관까지 옮겨주었습니다. 매번 박스가 무거웠거든요. 아무래도 여자분이 혼자 옮기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옮겨드린 거였죠. 여자분은 그때마다 고맙다면서 음료수를 건네주었죠. 그렇게 꼬박 1년을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손수건과 따뜻하게 데운 병음료를 건네주었고, 눈이 오는 날에는 핫팩을 주었습니다. 가끔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맨날 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 만화 그리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해요. 우와, 신기하다. 만화 그리는 사람 처음 봐요. 별거 없어요. 잠을 좀 못 잘 뿐. 택배 일도 엄청 힘드시죠? 몇 년 하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요. 제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항상 몇 달에 한 번, 길어도 1년에 한 번은 기사님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루 중 기껏해야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거든요. 택배 일을 하는 몇 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손님인 건데 그것도 여자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 어색해서 손가락이 간질간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인연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이사 가요. 네? 이사요? 네, 회사에서 작업실을 얻어줘서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 작업실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멀리 가세요? 아니요, 여기서 멀지는 않은데 아마 택배는 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아쉬웠습니다.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헤어진다니. 섭섭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분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죠. 여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틀 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을 지나다가 이사차가 온 것을 봤거든요. 정말 떠나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떠나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것도 뭔가 지루하게 느껴졌고 제 하루하루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자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친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택배가 온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스티로폼 박스였습니다. 여전히 전화번호 중 하나는 틀려 있었고요. 한동안 발길이 가지 않았던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1년 동안이나 그 집에 택배가 가면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고 전화를 했던 탓에 그 여자분의 전화번호가 단번에 기억이 났습니다. 망설이던 끝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주문해서 택배가 온 거라면 도착한다는 것을 알 테고 그럼 찾으러 오지 않을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전화를 하면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그 집 앞에 택배를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 집으로 택배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익숙한 스티로폼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 전날 놓고 간 택배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할 명분이 확실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따르릉 하는 소리에 목이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 택배 기사인데요. 네, 기사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택배가 와서요. 네? 택배가요? 네, 어제도 오늘도 택배가 왔어요. 원래 사시던 집으로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제가 가지러 갈게요. 지금 가면 한 30분쯤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시면 전화 주세요. 혹시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제가 보관해 둘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낡은 스티로폼 박스를
가져가긴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여자분을 보고 싶은 제 마음이 불쑥 튀어나온 거였죠. 30분이 지나고 여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택배를 들고 룰루랄라 그 여자분이 살던 집으로 갔죠. 기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무거우셨겠다. 죄송해요. 죄송은요, 제가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런데 택배 보내시는 분이 주소를 착각하셨나 봐요. 그게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그 여자분과 함께 근처에 있는 놀이터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자분은 택배 박스를 매만지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택배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제가 위로 오빠 둘에 언니 하나가 있어요. 사남매 중 막내에다가 엄청 늦둥이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많으셔요. 네. 여자는 또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택배 박스를 향해 있었고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많고 지병도 있으셨거든요. 제가 원래 살던 집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살던 집이에요. 부모님이랑 오빠, 언니들이랑 다 같이요. 오빠들이랑 언니는 다 결혼해서 밖에서 살고 있고 저는 부모님하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저랑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신 그 후로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질 않나? 집에 없는 오빠들을 찾질 않나? 저를 보고 언니 이름을 부르질 않나? 치매가 오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할 때도 있고 집에서 일도 해야 하고 병원도 너무 멀고요. 결국 첫째 오빠네 집으로 가셨어요. 병원이 제일 가까웠거든요. 새언니도 있고 간병인 분도 고용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저 굶으면 안 된다고 저 밥 챙겨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반찬이며 이것저것 먹을 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전화번호도 틀리시고 가끔은 저희 언니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시고 어쩔 땐 빈 반찬통도 보내시는 거 있죠?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저도 떠올랐고요. 이 여자분도 나만큼 힘들겠지. 얼마나 괴로울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아예 모르는 얘기였다면 위로를 해주었을 텐데 그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더 위로를 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상황이었을 때 어떤 말도 위로로 안 들렸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여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더니 스티로폼 박스에 칭칭 감긴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기름 한 병을 꺼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괜찮은데.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또 택배가 오면 전화 한 통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자도 괜찮아요. 제가 시간 될 때 찾으러 올 테니까 집 앞에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럴게요. 여자는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놀이터에 남겨진 저는 참기름병을 안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자처해서 그 여자만의 택배기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중한 반찬들을 밖에다 두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집이 그쪽이거든요. 작업실까지 반찬 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배를 돌리는 동네랑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희 집 쪽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택배를 건네주면서 한 번이라도 그 여자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나 놀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던 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택배를 빌미로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작업실까지 갔던 거였죠. 역시나 착한 그분은 언제나 제게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음료수로 끝나지 않았죠. 저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밥 먹을래요? 저희 엄마가 이번에 보내주신 불고기가 엄청 맛있는데.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어요.
네, 그럼요. 네. 그 여자분이 단순히 착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너무 착해서 저 같은 택배기사도 그냥 못 보내고 밥을 같이 먹어준다고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착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 여자분도 저처럼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키웠던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저는 용기 내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소정 씨, 괜찮다면 저 맨날 소정 씨 어머니 반찬 같이 먹어도 될까요? 둘이서만요. 네? 그거 고백이죠? 하하, 네, 좋아요. 사귀어요, 우리. 이런 멍청한 고백에도 그녀는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인연을 키우던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정 씨의 가족분들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상견례지. 저는 남은 가족 하나 없이 덩그러니 혼자였고 소정 씨네 가족분은 모두 자리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누구 하나 제게 부모님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는 혹은 남은 가족이 하나도 없냐는 말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소정 씨 어머니도 계셨는데 식사하시는 동안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야채 싫어. 고기만 줘, 고기만. 이건 너나 먹어라. 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하셨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고 가족분들을 다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들이 난처해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정 씨한테 이미 말했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치매셨다고요. 오히려 팔팔하고 기운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다 끝내고 주차장에서 가족분들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제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대영이? 네, 어머님. 제가 대영이입니다. 소정 씨 남자친구요. 내가 준 반찬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내 택배 맨날 소정이한테 가져다 줬다고요? 아, 네. 고마워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우리 소정이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잘 못 챙겨 먹는데 내가 그건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보냈는데 맨날 그러네. 그동안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소정이 잘 부탁할게요. 우리 막내 사위. 막내 사위?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정씨 꼭 행복하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게 말을 마치신 어머니는 다시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어서 차에 타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을 직접 뵙고 나니 그 반찬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치매 상태는 많이 안 좋으셨지만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저의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풀고 불이 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소정 씨가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가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시니까 소정 씨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종종 하셨대요. 예쁜 우리 막내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소정 씨가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소원 이뤄줘서 고맙다고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번호가 잘못 적혀오는 택배도 없고 어머님의 반찬도 맛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님 덕분에 인연이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감사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간관계가 어렵기만 하던 저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정씨와 함께 꾸게 된 꿈이죠. 소정씨랑 저 작은 북카페를 운영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소정씨는 만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가게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소정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하늘에 있는 제 가족들한테 감사드리며
저희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나요?